안녕하세요. 수인지의 두뇌과학 이슬기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모범택시2 지금 한창 방영 중인 드라마죠. 저는 오늘 심리학자이자 뇌과학자로서 모범택시2를 어떻게 봤는지,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이 이제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이제 심리적인 맥락에서 어떤 좀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모범택시의 내용이 이런 거잖아요. 실제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 범죄 피해자들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어떻게 보면 좀 속 시원한 해결책을 얻기 어려운 경우에 대신 복수를 해주는 거죠. 이 모범택시라고 하는 작품의 특성이 아무래도 이제 이재훈 배우와 김의성 배우가 실제로 사적 복수를 대신 해주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도 흔히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순수한 어떤 정의의 사도가 아니라 사실은 악인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사실 범죄자 집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주인공도 약간 좀 선과 악의 경계에 있고, 그리고 이제 나오게 되는 범죄 집단들을 처리하는 이런 종류의 장르를 피카레스크 장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피카레스크 장르 중에 제가 사실 좀 재밌게 봤던 거는 그 일본 만화 중에 데스노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스노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이제 죽이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그 데스노트에 적기만 하면은 그 인물이 죽는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런 이제 사적 복수가 과연 정당하냐 아니냐라는 걸 따지는 과정에서 제 눈에 들어왔던 거는 바로 이재훈 배우와 김의성 배우가 이런 모범택시 회사를 운영하는 바로 그 동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명의 인물 모두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살인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적 복수를 하게 되는 동기가 생겨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저한테 들어왔던 거는 바로 그런 트라우마, 즉 우리 뇌에서는 편도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편도체는 감정적인, 특히나 이런 공포심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영역이 바로 편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편도체에 깊은 흔적이 새겨지는 것을 우리는 바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재훈과 김의성 배우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트라우마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사회 정의를 우리가 구현을 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좀 명분 안에서 모범택시라는 그런 회사를 통해 복수하는 내용으로 그려져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PTSD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잔상이 오래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분과 편도체는 딱 붙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깊은 감정적 상처는 반드시 깊은 기억의 상처를 안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 중에 하나는, 이러한 기억을 입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오감 중에 하나가 바로 후각입니다. 왜냐하면 보고 듣고 이제 시각, 청각, 촉각 뭐 다양한 오감이 있지만, 그러한 오감은 다 어떻게 보면 좀 간접적으로 우리 뇌에 전달이 되는 반면에 딱 한 가지 감각, 즉 후각만은 직접적으로 다양한 감각이 뇌로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 제 코가 있는데, 제 코에서 조금 더 안쪽으로 가면 여기에 올팩터리 벌브라고 하는, 즉 그 후각적인 망울, 그래서 뇌가 실제로 여기까지 뻗어나와 있습니다. 후각만 그래요. 그래서 이 후각이 앞에까지 퍼져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주변 환경에서 오는 다양한 뭐 냄새, 분자들이 진짜로 뇌 안에 스며들어서 직접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후각과 기억 사이의 연관을 직접 경험해 본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 한문 시험을 100점을 처음 받아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상황에서 그걸 외웠냐면은 너무 공부가 안 돼가지고 화장실에 그냥 앉아가지고 한문을 외웠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너무 잘 외워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대학원 가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화장실에는 그 특유의 암모니아 냄새가 있죠. 근데 그게 계속해서 후각을 자극을 하면서 지금 눈으로 들어오고 있는 시각 자극을 더 빠르게 인풋으로 연결시켜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냄새하고 이제 기억이 이렇게 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구나. 근데 이거를 그런 좀 끔찍한 범죄 현장의 이제 상황으로 이제 적용을 시켜보면은 이재훈과 김의성 역시 그 자신이 마주했던 충격적인 시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냄새 같은 것들의 기억에서 아직까지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범택시를 보다 보면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 뭐 이제 아마 버닝썬 사건으로 추측되는 내용들도 다루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백백교라고 그래서 사이비 종교에 대한 내용들도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저는 조금 최근에 특이한 사항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저희 바로 강남 대치동에서 마약 음료수, 그래서 제 눈을 가장 많이 사로잡았던 거는 그 메가 ADHD라고 하는 라벨이 포장돼서 이제 쌓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면서 생각했던 게 ADHD라는 게 예전에 비해서 여기서 예전이라고 하면 정말 10년 전에 비해서 정말 이걸 약 라벨에 쓸 정도로까지 좀 대중화가 됐구나. 그리고 특히나 강남 대치동 한복판에서 이거를 ADHD라는 라벨을 붙여도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거리낌이 없이 마실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 라벨을 붙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주의력과 관련된 그리고 학습 능력을 올리는 데 있어서 이런 약물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생각보다 사람들의 어떤 기준치가 낮아져서 발생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동시에 사실 저도 하식스나 뭐 레드불 같은 거 좀 에너지 드링크 많이 마시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약물적인 도움까지는 아니지만 실제로 이런 도파민 수치를 많이 붐업시켜주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에너지 드링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 청소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좀 정서들이 이런 좀 불행한 사건들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모범택시 같은 사례에서도 그런 클럽에서 마약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다루고 있거니와 그 내용하고 좀 연결져서 봤을 때 대치동 한복판에서 일어났던 이러한 상황들은 아마 이런 약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심리적인 장벽이 얼마나 좀 문화적인 부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들게끔 했던 케이스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러한 사적 복수를 하게 된 동기로서 PTSD 그리고 그 기억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이제 모범택시를 운영하는, 그러니까 제 관점으로 보면은 모범택시 2라고 하는 드라마가 일종의 그 이재훈과 김의성 배우 입장에서는 자기의 이제 심리적인 상처를 회복하는 치유의 드라마가 아니었을까라는, 이거는 뭐 저만의 뇌피셜이고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에는 모범택시 2는 그런 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이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충분한 어떤 심리적인 보상을 받지 못해서 좀 상처받았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사건의 피해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도 좀 위로를 전달할 수 있는 작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모범택시 2를 통해서 본 저만의 뭐 일종의 독후감 같은 것들 견해를 나눠봤고요. 요 밑에 댓글로도 여러분들이 모범택시 2를 시청하시다가 느끼셨거나 혹은 저하고 좀 같이 공감되는 지점이 있으셨다면 남겨주세요. 언제든지 저도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좀 다양한 컨텐츠 즐기면 더 풍성한 수인지 두뇌과학 유튜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수인지 두뇌과학 이슬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